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모든 분야에 비대면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집콕하며 혼자 고요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이 시간을 타인보다 나 자신과 가깝게 지내며 스스로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 공부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런 마음 공부의 길잡이가 되어줄 책 한 권 소개할까 하는데요. 고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찾은 삶의 지혜를 전하는 고전문학자 박수밀 교수의 오우아 나는 나를 벗삼는다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오우아는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의 호인데요. 한자로 나오, 버두, 나아, 즉 나는 나를 벗삼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는 공자, 맹자, 노자는 물론 이덕무,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등 조선시대 학자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당대의 위대한 지식인들이 어떻게 사회가 원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대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한문학과 고전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 박수밀 교수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이나 상처, 불안, 욕망 등의 감정을 그때의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하며 살았다는 것을 고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옛사람의 마음에서 지금의 나를 배워보고 싶어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을 곱씹고 정리해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 바로 그 오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이 책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 삶의 태도를 바꾸는 길, 욕망을 다스리는 길, 당당히 혼자서 가는 길, 이렇게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전에서 선별한 50가지 명문을 통해 풀어놓은 삶의 본질들에 대한 이야기, 그중 4편 골라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를 벗삼다. 살다 보면 깊이 외로울 때가 있다. 관계가 틀어져서 외롭고 내 막막함을 누구도 답해줄 것 같지 않아 외롭다. 외로우니까 사람이 그립고 누군가를 간절히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항상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술잔을 나누고 웃는 얼굴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람은 있어도 좋은 날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눌 벗은 찾기 어렵다. 조선 후기의 시인 이덕무는 마음에 꼭 드는 시절에 마음에 꼭 드는 친구를 만나서 마음에 꼭 맞는 말을 나누며 마음에 꼭 맞는 글을 읽으면 이것이야말로 지극한 즐거움인데 그런 일이 어찌도 적은가 라며 탄식했다. 이렇게 참다운 친구를 얻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나를 벗으로 삼는다 라고 말한다. 이덕무는 선귤당 농소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이 썼다. 눈 오는 새벽, 비 내리는 저녁에 좋은 벗이 오지 않으니 누구와 얘기를 나눌까? 시험 삼아 내 입으로 글을 읽으니 듣는 것은 나의 귀였다. 내 팔로 글씨를 쓰니 감상하는 것은 내 눈이었다. 내가 나를 벗으로 삼았거늘 다시 무슨 원망이 있으랴. 눈 내리는 새벽이나 비 내리는데 홀로 있는 밤은 더욱 외롭다. 그러나 곁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다. 듣는 사람 없고 보는 사람 없다 한들 무슨 상관이랴. 글을 읽으니 듣는 것은 나의 귀이고 글을 쓰고 있자니 감상하는 것은 내 눈이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나를 가장 아끼는 건 오직 나뿐. 나는 나를 친구 삼아 스스로 즐기도록 하겠다. 이덕무는 나는 나를 벗삼는다 라는 말을 자신의 호로 삼아 오우와 거사라고 스스로 일컬었다.
자기 자신을 친구 삼으려는 심리에는 고단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려는 자의식이 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속을 터놓을 사람이 없더라도 내 품위와 내 자존감을 나 스스로 지키겠다는 마음이다. 노자는 나를 알아주는 이가 드물다면 나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고 했다. 주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적더라도 나는 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면 된다. 삶이 외로울지언정 그 외로움을 기꺼이 사랑하고 내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이현진도 나는 나를 벗하고 남을 벗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한 사람이니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 홀로됨을 사랑하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자 했다. 박쥐의 처지를 생각해보라. 박쥐는 외롭다. 새의 부류에 속하자니 새끼를 낳고 짐승에 속하자니 날개가 있다. 쥐라고 하기도 새라고 하기도 애매한 처지이다. 어느 한쪽에 소속되어야 안전한데 여기에도 저기에도 끼지를 못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나 박쥐는 박쥐일 뿐 굳이 어느 쪽에 소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박쥐는 박쥐면 족하다. 오히려 박쥐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다만 내게 속했을 뿐이다. 나는 내게 속했다. 이 자존감이 세상을 당당히 홀로 가게 한다. 이해관계에 얽매일 필요 없으니 푸른 것은 푸르다 하고 붉은 것은 붉다고 말한다. 홀로 가는 길은 자유로운 길이다. 지금은 혼밥 혼술의 시대. 당당하게 혼자 살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행위가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물론 세상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관계는 여러모로 중요하다. 그러나 억지로 무리에 끼고 관계에 연연할 것은 없다. 우리 사는 세상은 관계 과잉의 시대가 아니던가. 나는 내게 속했고 나는 나를 벗삼는다. 이 마음으로 무소의 뿔처럼 가면 그뿐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자 주체이다. 중국의 문화비평가인 린위탕은 자유롭게 행동하라, 독립적이 되라 라고 권면했다. 그러나 현실의 나는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며 살아간다.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남이 웃으면 따라 웃고 남이 울면 따라온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고 남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쫓아간다. 어느 사이 내 목소리는 없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간 내가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겨 말과 행동 거지를 조심하며 품위를 지키는 것을 자중이라고 한다. 자신을 사랑하여 자기 몸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를 자애라고 한다. 자중자애하며 살아갈 때 남도 나를 존중하고 따른다. 맹자는 이루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다음에 남이 업신여기고 집은 반드시 스스로 허문 다음에 남이 허물며 국가는 반드시 스스로 친 다음에 남이 친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먼저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몸가짐을 삼가면 남도 나를 함부로 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한다. 반면 스스로를 비하하고 줏대없이 행동하면 남도 내게 함부로 대한다. 자존감을 잃고 남의 눈치를 보는 까닭은 먼저는 나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이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하늘도 어찌할 수가 없다. 맹자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늘이 일으킨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의 중심은 나 자신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군들 나를 사랑하겠는가. 그러므로 나 자신을 믿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호남 실학의 시조로 평가받는 존재 위백규는 10살 때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지었다. 남을 보느니 나 자신을 보고 남에게서 듣느니 나 자신에게 듣겠다. 그는 위의 문장을 벽에 붙여놓고 다음과 같이 다짐했을 것이다.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이끌고 가는 삶을 살자.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거나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남의 이러쿵저러쿵 소리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으며 나아가리라. 좌우명의 다짐과 같이 그는 관계나 권력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평생의 대부분을 이름 없는 선비로 지냈으며 교유관계에 관한 기록은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롯하게 학문을 탐구하여 경세론 외에도 지리, 역사, 의학 등 다양한 학문 활동을 펼쳐 호남 실학의 기반을 닦은 인물로 우뚝 섰다. 나는 나일 뿐 남이 아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에게 들으면 된다. 남의 목소리에 신경을 쓰다 보니 내 목소리를 잃었고 남이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다가 내 삶에 자신이 없어진 것이다. 남의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남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내가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할 이유가 없고 내 삶을 긍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해낼 것이다. 나는 가진 것이 적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고 어떤 공공함이나 어려움도 잘 이겨낼 것이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아무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나라 때의 선승인 임제는 임제록에서 말한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사람이나 주위 환경 따위에 휘둘리지 말고 삶의 주체로 서라. 그러면 어느 곳이든 내가 서 있는 곳이 참된 삶의 자리가 될 것이다. 삶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미움받을 용기.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본능이다. 그가 틀린 말을 했더라도 그저 맞춰주고 그가 웃는 대로 따라 웃는다.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가끔은 의의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미움을 받는 용기를 내는 이도 있다. 남명조식은 같은 해에 태어난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었던 영남의 큰 학자이다. 율곡과 퇴계가 유학의 종장으로 인식되어 온 까닭에 그 이름이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남명은 퇴계와 더불어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을 형성해왔다. 낙동강을 경계로 왼쪽인 안동, 예안 등이 퇴계학파의 근거지였다면 낙동강 오른쪽인 김해, 진주, 합천 등이 남명학파의 중심지였다. 퇴계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학자였다면 남명은 올곧고 꼿꼿했다. 남명은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해 돌아가신 이후 평생토록 벼슬을 거부하고 제하에서 살았다. 높은 학식과 인품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중종, 명종, 선조, 세 임금에 걸쳐 여러 차례 벼슬을 명받았으나 그때마다 거절했다. 퇴계가 정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사양했다. 그렇다고 그가 현실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배우는 이만 못하고 죄악이라는 신념을 갖고 배운 바를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
이른바 경이검으로 불리는 칼을 차고 성성자라고 이름 붙인 방울을 허리춤에 달고 다녔다. 성은 깨닫는다는 뜻이니 항상 깨어 있으면서 깨닫겠다는 다짐을 담은 것이다. 을묘년인 1555년에 남명의 명성을 들은 명종은 그를 단성 현감에 임명했다. 한 나라의 국왕이 벼슬을 내렸을 때 거절을 한다는 것은 불충의 죄를 짓는 행위이다. 남명은 잠시 고민했을 터이나 단호히 거부의 길을 택했다. 그러고는 임금을 향해 사직의 변을 올렸다. 그것이 저 유명한 을묘 사직소이다. 전하의 정치는 잘못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나라의 기틀은 이미 무너졌으며 하늘의 뜻은 이미 멀어졌고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마치 벌레가 큰 나무를 100년 동안 그 속을 갉아먹어서 진액이 다 말랐는데도 회오리 바람과 사나운 비가 언제 닥칠지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이 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조정에 충성스러운 신하와 근면한 선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형세가 기울어서 지탱할 수 없으며 사방을 둘러봐도 손쓸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임금의 부덕으로 나라가 골물대로 골맞다는 질타였다. 남명이 보기에 나라의 형편은 벌레 먹은 고목이 쓰러질 날만 기다리는 상황과도 같았다. 고관대작들은 뇌물 챙기기에 급급하고 하급 관리들은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중앙의 위정자들은 궁궐과 결탁하여 자기 사람 심어놓기에만 골몰하고 지방의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가렴주구를 일삼고 있었다. 명은 골수까지 뻗쳤으나 누구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곳. 남명이 생각한 현실은 탐관오리가 들끓고 부패가 만연한 곳이었다. 남명의 서리빨 같은 질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을묘 사직소는 이렇게 이어진다. 대비께서는 사려가 깊으시나 깊은 궁궐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으며 전하께서는 어리시니 다만 선왕의 한 고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하늘의 재앙과 억만갈래의 민심을 어떻게 감당하시며 수습하시겠습니까? 강물은 마르고 곡식이 비오듯 떨어졌으니 이는 무슨 조짐입니까? 음악소리 슬프고 옷은 소복이니 형상에 이미 흉한 조짐이 드러났습니다. 남명은 목숨을 내걸고 타락한 권력을 꾸짖었다. 문정왕후는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아들인 명종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다. 두 차례의 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선비들을 죽음으로 내몬 절대 권력자였다. 그런 그녀를 한낱 과부라 부르고 절대 군왕에겐 마마보이 같은 고아라고 비판한 것이다. 남명은 서슬이퍼런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목숨을 내놓아야 할 행위였다. 한 인간으로서 그도 분명 두려웠을 터이나 미움받을 용기가 두려움을 압도했다. 글을 읽은 왕과 대비는 진노했고 조정의 중신들은 어쩔 줄 모르며 당황했다. 퇴계 이황조차 뜻은 고드나 말이 너무 거칠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이 겁없는 제야 선비를 어찌할 것인가. 하지만 말은 과격할지언정 그 말은 옳았기에 그를 함부로 벌을 줄 수가 없었다. 지켜보는 민심이 있었다. 그 충정을 높이 산 신하들의 변호로 남명은 무사할 수 있었다. 어쩌면 벼슬도 없는 사람을 괜히 건드려서 의인을 만들 뿐이라는 견제 심리가 발동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훗날 남명은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만약 벼슬을 쓴다면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며 자신을 처사로 일컬어 달라고 당부했다. 권력에 아부하기는커녕 기꺼이 미움받는 길을 택한 남명의 용기는 오늘날 그를 영남이 자랑하는 대학자로 우뚝 서게 했다. 남에게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도 누군가에겐 반드시 미움을 받았으며 갖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오히려 옳은 길을 가려는 사람일수록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 미움받지 않으려고 애써 자신을 포장하거나 침묵할 건 없다. 정말로 옳다는 판단이 선다면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이리라. 홍대용은 낯빛을 따라 구차스레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차라리 할 말을 다하고 함께 돌아가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한다. 마음에 꼭 드는 날에 인생은 남을 먼저 떠나보내다가 종국에는 내가 먼저 떠나가는 것이다. 그 사이에 그윽한 슬픔을 간직한 채 죽음의 두려움을 애써 잊으며 때로는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고 때로는 생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때로는 불행한 일을 겪으며 괴로이 살아간다. 간혹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삶에서 온전히 기뻤던 날은 얼마나 될까. 이덕무는 마음에 꼭 드는 하루를 경험한 사람이다. 서얼이었던 그는 무척 가난한 삶을 살았다. 낙숫물을 맞으면서 헌 우산을 깁고 섬돌 아래 약 짖는 절구를 안정시켜두고 새들을 문생으로 삼고 구름을 친구로 삼는다라는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난과 병칠에는 이덕무의 일상이었다. 그런 그에게 살아가는 힘을 준 것은 책이었다. 이덕무는 이른바 책 미치광이었다. 그는 단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아본 적이 없었다. 덥든지 춥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오로지 책을 읽었다. 이덕무에게 책 읽기는 삶의 원동력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행위였다. 지극한 슬픔이 몰려와 더 이상 살고 싶은 희망조차 사라질 때 그를 일으켜준 것도 책이었다. 그는 이목구심서에서 이렇게 썼다. 슬픔이 닥치면 사방을 둘러보아도 막막해서 그저 한 치 땅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고 살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진다. 다행히 나는 두 눈이 있어 글자를 배울 수 있었다. 한 권의 책을 들고 마음을 위로하다 보면 조금 뒤엔 절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다. 만일 내가 온갖 색을 볼 수 있다 해도 책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덕무가 22살이던 늦여름, 비록 허름한 작은 집이었지만 뜰에는 9그루의 복숭아 나무가 있었다. 복숭아 나무는 모두 처마 높이와 비슷하게 자랐다. 찌는 듯한 더위가 가시고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이덕무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늘진 복숭아 나무 아래에 섰다. 그날의 경험을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뜰에 9그루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처마와 나란하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서늘한 그늘을 드리웠다. 아이 손을 잡고 그 나무 아래로 가 나뭇잎을 따다 붓을 들어 마음 내키는 대로 글씨를 썼다. 해가 저물어 마루로 돌아와 문득 돌아보니 미소가 번졌다. 그제야 비로소 마음에 맞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한평생을 두고 말하더라도 마음에 꼭 맞는 날을 얻기는 매우 힘들다. 좋은 수레를 타고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도 때때로 근심 걱정은 있기 마련이다. 1년, 아니 한 달에 마음에 딱 맞는 날이 얼마나 될까. 비록 하루라도 마음에 딱 맞기는 참 어렵다. 부럽구나. 세상에 달관한 지인은 재앙도 근심도 없이 하늘 밖에서 구름처럼 논일며 마음에 딱 맞게 살아가다가 일생을 마치겠지. 이모년 1762년 6월 21일 거주하는 집의 첫째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붓가는 대로 쓰다. 이덕무는 나뭇잎을 몇 개 따서 붓으로 내키는 대로 글씨를 썼다.
아이에게도 따라 쓰게 하고 그림도 그려보게 했다. 나뭇잎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날 이덕무는 아이와 함께 해가 뉘엿해질 때까지 평화로운 시간을 즐겼다. 저물녘 마루에 앉아 아이와 함께한 하루를 생각하니 배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실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마음에 딱 맞는 날이었다. 시원한 복숭아 나무 아래서 아이와 함께 보낸 참 좋은 날의 하루는 그의 인생에서 잊기 힘든 추억 하나를 새겨주었다. 그러다가 이덕무는 문득 어떤 서글픔이 몰려왔다. 오늘처럼 마음에 꼭 드는 날이 얼마나 될까. 세상은 그에게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도 내어주지 않았다. 서울 출신인 그에게 세상은 차별의 시선을 보냈으며 학문이 뛰어났음에도 관직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지독한 가난 속에 그와 가족들은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고 어느 날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맹자를 팔아 쌀을 사기도 했다. 어느 늦은 여름날 아이와 마음에 꼭 드는 날을 경험한 이덕무는 근심과 재앙에 얽매이지 않는 지인의 삶을 소망했다. 젊은 날의 이덕무는 가난과 병치레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부끄러워해 감추거나 가난에 짓눌리지는 않았다. 가난을 죄로 여기게 하는 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일 뿐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가난은 삶의 충분 조건이었다. 그는 하늘이 우리를 생겨나게 했을 때 이미 가난할 빈자 한 글자를 점지해 주었으니 거기서 도망할 길도 없거니와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덕무는 가난과 함께하는 법을 알았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았다. 나아가 가혹한 삶의 조건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웠다. 가난해서 반꿰미의 돈도 저축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가난에 시달리는 천하 사람들을 위해 은택을 베풀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스스로 즐기는 맑은 선비였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평화주의자였고 갈매기와 귀뚜라미를 사랑한 진정한 생태주의자였다. 근래에 본 한 드라마에서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에게 백발이 성성한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는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대단한 날은 아니고 나는 그냥 그런 날이 행복했어요. 온 동네에 다 밥 짓는 냄새가 나면 나도 솥에 밥을 앉혀놓고 그때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던 우리 아들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가요. 그럼 그때 저 멀리서부터 노을이 져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가. 삶은 언제나 고되고 앞날은 늘 근심스럽다. 오늘의 우리는 연애, 결혼, 출산의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3포 세대를 넘어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N포 세대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간다. 행복한 삶은 사치처럼 들린다. 그러나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 세상은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큰 힘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입한다. 남들이 집어넣은 큰 행복이 아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다. 다만 그날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을 뿐이다. 슬플 때는 책을 읽으며 나뭇잎에 글씨를 쓰는 데서 행복을 느낄 줄 알되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는 삶을 소망한 이덕무의 삶은 진정한 소확행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